우리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취미생활에 빠져 지내는 분이라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머님 남동생, 즉 외삼촌이 암적인 존재였다. 어머님과 외삼촌이 살아온 얘기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기구한 사연들로 가득했는데 외삼촌이 어릴 때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당시 외삼촌이 7살, 시어머니가 고등학생,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있어서 외할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젊은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이복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때 외삼촌이 구박덩이로 전락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도 외삼촌은 잘 자랐다는데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어딘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나 더, 계모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는지 엄마라는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군림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처음 타겟이 된 건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님은 결혼한 후 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외삼촌이 이모님과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우울증에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모부님께 절연 선언을 당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외삼촌은 자기 이복 여동생에 대한 극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복 이모님은 외모가 별로 예쁜 편이 아니었는데 외모 비하를 일삼으며 너같이 못생긴 게 애를 낳았으니 세상에 못생긴 애가 하나 더 늘어났네. 너처럼 생긴 애들은 이번 세상에선 살 수가 없거든. 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복 이모님은 자연스럽게 자기 아이도 딸인데 자기처럼 어려서부터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우울증에 빠졌고 화가 난 이모부님이 외삼촌에게 절연 선언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한다. 그 다음 타깃은 내가 됐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리케이트가 돼줬고 무사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외삼촌을 철저히 방어해줬다. 그 후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외삼촌이 돌출 행동을 벌였다. 느슨해진 틈이란 외삼촌이 세상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축의금을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 보고 이 정도면 별일 없겠지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게 화근이었다. 그때 우리는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모유 수유 중인 나한테 억지로 술을 권유했다. 물론 나는 술을 거절했는데 그러자 외삼촌이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저 곤란한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내가 잘 빠져나오려니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내 외모 비하도 빼먹지 않았는데 애 낳더니 나이 들어 보인다면서 혼자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진상을 떨었다. 이번엔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앉게 했더니 애가 울 때까지 흔들어대는 통에 그만하세요.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내면서 애를 뺏어왔더니 또 화를 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이럴 때 겁을 먹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런 짜친 인간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을 수 없이 싫은 타입인지라 또 내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쪽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냈다. 이제 보니 다 알겠네요. 외삼촌 부인이 목매단 이유 말이에요. 자녀분들도 다들 영 끊고 은둔형 외톨이 될만 하죠. 이복 이모님한테도 똑같이 했다면서요. 외삼촌 문제 많은 건 아세요? 내가 하나도 안 지고 대응하자 외삼촌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동시에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외삼촌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외삼촌 부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얘기, 외삼촌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은둔형 외톨이란 사실, 자기 엄마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딸들은 연을 끊은 지 오래란 것도 외삼촌은 나한테 치부를 들킨 걸 알고 입 안 닥쳐? 네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떠들어대? 라면서 발광했지만 상관이 아주 없진 않죠. 남의 가정도 모자라서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까지 망친 사람하고 얽히고 싶지 않다고요 난. 라고 큰 거 하나를 날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켰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인간하고 평생 질질질 엮이면서 산다는 게 더 끔찍했기 때문에 이혼도 불사할 각오로 발언한 거였다. 외삼촌은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미처 몰랐었는지 허를 찔리고 휘청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어머니나
다른 이복 형제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지라 제일 얕봤던 조카 며느리의 초강수 대응에 멍해져 있었다. 잠시 후 외삼촌은 나 그만 간다 라면서 쏜살같이 집에서 나갔고 남편한테 당신 저런 외삼촌하고 계속 만날 거면 당신부터 컷오프 할 거야. 나는 저런 인간하고 두 번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내 눈에 저 인간 다시는 눈에 띄게 하지 마. 물론 내 딸도 저 인간 낯짝 볼 일 없게 할 거고 라고 협박에 가까운 선언을 하자 남편도 절연하겠다고 동의했다. 마지막까지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외삼촌인데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인 자기 남동생을 버리기 힘들었을 거고 남편도 웬만하면 내가 자기 친척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길 바랐겠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나는 저런 인간이 내 딸 주변에 있는 걸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머님이 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방금 전에 외삼촌이 저한테 억지로 술 먹이려고 한 거 보셨죠? 제가 술을 마시면 모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도 어머님 멀뚱멀뚱 보고만 계셨잖아요. 그야 널 믿었지. 네가 잘 모면할 거라고. 저보다야 하나밖에 없는 누나나 조카가 말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 그야 뭐...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만 옆에 있으니 그 인간이 나이 들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물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삐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걸 방관한 건 더 나쁜 일이라고 본다. 남편은 외삼촌에게 특별히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행운아였고 외삼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남편이 표적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외삼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표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철저히 자기 기준에서. 남편은 남자고 시어머니 아들이니까 함부로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여자고 엄마가 됐고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표적으로 등극된 거였다. 시어머니도 어릴 적 일로 외삼촌한테 늘 마음비질할까? 그런 게 있었고 네가 이해 좀 해줘. 불쌍한 애야. 라면서 편을 들었지만 결국 이런 태도가 그런 무개념한 인간을 만들어낸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외삼촌 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도 틀림없이 외삼촌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릴 적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남의 인생을 짓밟아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절대. 오히려 어떻게 했길래 자기 부인이 그 지경이 됐는지, 아들은 왜 인생에서 빛이 사라졌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상처내고 망가뜨리려는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내 자식이 그 비틀린 심보에 희생양이 되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방금 전 내가 딸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게 분명하다.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나서도 자기 동생 편을 먼저 들면서 불쌍하니까 이해해주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하기 싫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시댁에서 나가자고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하고 떨어지기 싫다며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보고만 있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인간들과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지낼 수는 없었다. 공포에 떨면서 말이다. 그 후 나는 바로 집을 알아봤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물론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도 못 박아놨다.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할 생각이다. 따라서 시어머니도 이 집엔 들이지 않을 거다. 언제 외삼촌한테 탄로가 나서 화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나한테 된통 당한 뒤로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 충격이 꽤 컸는지 현재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는지 이 기회에 제대로 당해봤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내 이름은 한다정, 나이는 25. 남친 왕재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각자 집안에 알리고 직장에도 말하고 여러모로 더 바쁘게 결혼식 준비를 더욱 서둘러야 했다. 남친 왕재수는 털털한 성격으로 같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했고
그 성격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다. 하지만 재수 씨한테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게 뭐든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점이었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한 거의 아바타 수준이었고 시키면 뭐든 다 하는 복종에 가까웠다. 평소 입버릇도 아버지 말대로 하면 틀리는 법이 없어 라든가 우리 아버지 말은 법이야 법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영 마음에 걸렸었다. 제일 놀랐던 건 결혼식 한 달 전에 회사에 사표를 낸 일이었다. 아니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일에 보람을 못 느끼면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아버지도 말씀하셨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자기도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결혼식을 무직 상태에서 올리겠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로서는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한마디라도 상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라도 최소한 결혼식은 끝내고 난 뒤에 그만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나고 부모가 될 처지에 아빠가 무직이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는지. 대체 이 일을 친정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일단 남편을 직업소개소로 보냈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재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끈 셈이 됐다. 하지만 본인은 이 일의 심각성이 무언지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단순 논리. 매사를 늘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대책에 안 선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고 최대한 재수 씨와 시아버지와의 접점을 줄이려고 애썼다. 가까운 곳에 있다 보면 모든 일을 시아버지한테 묻고 결정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우린 부부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자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한 결과 다행히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둘이서 친정에 놀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서들 와라. 잘들 지냈지? 배가 많이 나왔네. 이제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아서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귀한 몸인데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야지.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전골 요리를 먹기로 했다. 모처럼 친정 부모님과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까 말했던 사건이 터진 건 잘 먹고 잘 놀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든 후였다. 옆에 남편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자꾸 몸을 만지는 것 같아서 잠이 깨고 말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들 깨면 어쩌려고 이래? 옆방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나는 출산이 임박해 있는 몸인데 대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왕재수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멈추기는커녕 점점 거칠게 굴었고 내 두 손을 꽉 붙들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아프단 말이야. 왜 이래 정말. 그만 못해? 컴컴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이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위협을 느꼈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다솜아, 왜 그래? 괜찮아? 나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출산 앞둔 애한테. 왕재수는 아빠한테 붙들려서 하던 짓을 멈췄지만 이어서 내놓은 해명이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대체 왜 이런 거야? 생각이 그렇게 없나 자넨? 그게 저희 아버지가 쌍둥이가 좋다고 하셔서. 뭐? 쌍둥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고 다시 묻자 시아버지가 손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쌍둥이면 참 귀여울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오늘 밤 네 마누라 잠잘 때 조용히 해결해라 아들아. 라면서 남편한테 미션을 수행시켰다는 말이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대체 세상 천재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아버지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 일이 사실이라면 배후인 시아버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다음날 남편을 앞세우고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인정하시나요? 평소대로라면 분명히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다. 넌 내 말을 대체 뭘로 알아들은 거냐? 멍청한 놈. 이건 뭐지? 뒤에서 시킨 게 아니었단 건가? 약간 혼란이 왔을 때
시아버지 입에서 개 황당 발언이 튀어나왔다. 왜 사람을 깨워서 이사단을 만들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해결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잠자는 거 깨워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었는데. 뭐해? 너도 사과하지 않고. 자기야, 잠 깨워서 미안해. 이 시츄에이션은 뭐지? 순간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이 사과의 정체가 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잤느냐 깼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잤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니냐. 대체 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야? 여자는 애 낳는 게 일이고 이왕이면 많이 낳을수록 좋고 난 쌍둥이가 좋다 이 말이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이라도 추가시키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무지와 무개념으로 똘똘 뭉친 시아버지와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다. 남편도 대체 뭐가 문제야? 나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뿐 아무 도움이 안 됐다. 바로 그때 그만두지 못해! 항상 말없이 조용하고 거의 공기 같은 존재였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호령했다. 듣자 하니까 뭐 여자는 애나 낳는 존재라고? 그럼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는 존재냐? 제대로 벌지도 못해서 허구한 날 쪼들리고 사는 처지에 어디서 잘났다고 입을 함부로 내둘러? 응? 평생 동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 듯한 시아버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내가 평생 참아왔는데 진짜 여자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 같은 남자한테는 이게 답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던졌다. 이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의 그 무지몽매, 비상식, 무개념 이제 더는 못 참아! 엄마, 진정 좀 하세요. 너도 정신 차려! 이런 남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네 머리로 생각이란 걸 좀 하라고!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을 관철시키셨다. 나중에 들으니 위자료는 없었지만 재산분여로 어머님도 자신의 권리를 마지막엔 지켜내셨다고 한다. 부부로 산 세월만큼 저축해둔 돈이 꽤 있으셨던 모양이다. 앞으로 혼자 사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친정으로 호출해서 나 역시 정식으로 이혼을 선언했다. 대체 그 집안은 자식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성폭력이란 개념은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도 왕재수와 이혼했고 위자료도 확실하게 받아냈다. 아내분이 잠자는 사이에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까? 네, 전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요? 단번에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이 쓸데없이 길어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후 왕재수는 본가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아버지와 다시 동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집안일은 여자일이라며 시어머니 혼자 모든 걸 다 해왔다 보니 남자 둘이서 제대로 된 생활이 될 리가 없었다. 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시끄러워. 너 머리가 없어. 왜 맨날 나한테 물어먹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 돌아갈래. 내 이름은 정윤정. 결혼해서 남편 왕인성이 있고 시어머니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대기업 엘리트 사원인데 매일 바쁘고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집에서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속 깊고 멋진 남자이다. 그런데 남편이 반년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됐고 마침 그때 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됐다. 남편은 내가 걱정된다면서 회사에 출장을 못 가겠다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있으니 걱정 말라며 출장을 다녀오라고 했다. 하지만 임신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에 있게 되자 갑자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남편도 출장 가고 없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반년만 참자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시집살이를 견뎠다. 남편이 출장 가고 2달 후 5월 연휴에 집안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됐다. 우리 집에서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우리 결혼식 이후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손님 맞이에 열성이셨다. 나도 시어머니를 도와서 음식도 만들고 손님상에 나르고 술 시중도 들고 열심히 손님들 시중을 들었다. 그러자 친척 어른들이 나한테 일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좋다면서 모두들 칭찬해 주셨다. 어쩜 이렇게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며느리 하나 진짜 잘 들어왔다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봤을까? 너무 부럽다 진짜.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 가지고 괜히 으쓱해하지 마라. 네? 칭찬받고 기분이 좋아서 웃는 나를 시어머니가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게 리얼로 느껴졌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른 얘기도 꺼내봤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안 좋게 변했다. 음식을 만들면 맛이 이상하다면서 갖다 버렸고 임신 중인 나한테 지붕 위에 올라가서 2층 창문을 닦으라는 둥 점점 수위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다 널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전제를 깐 후 쓸모없는 인간. 어디 얹혀 사는 주제에 집에서 뒹굴뒹굴 전업주부 좋아하네.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욕을 퍼부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매일 시집살이가 심해져 가는지 이렇게 반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남편한테 내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스트레스로 식욕이 없어졌고 입덧도 심한데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바람에 입원을 하고 말았다. 그쯤 되자 나도 더는 못 견디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했다.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했다. 이번 중에는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내니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쉴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조금씩 식욕도 돌아왔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퇴원 당일 병원으로 나를 데리러 와준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는 시 아주버님 부부였다. 시 아주버님과 형님은 남편한테 연락을 받고 내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주셨다. 예전에 두 사람은 알아주는 일진이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입은 거칠지만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남편뿐 아니라 나도 동생처럼 챙겨주는 두 분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고 나도 두 분을 좋아하고 따랐다. 뜻밖에도 두 분이 병원으로 찾아오자 나는 너무 반가워서 갑자기 힘이 솟는 기분이었다. 이제 다시 시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울하기 짝이 없었는데 일단 퇴원 첫날인 오늘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남편과 시 아주버님, 형님께 감사하면서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근사하게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시 아주버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잔뜩 내오고 무척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째려보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다 널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임신해서 자기 건강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 엄마 자격 없는 거 아니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보세요. 누가 네 걱정을 했다고 이래? 얘 좀 봐라. 괜한 기대하지 마라. 뱃속에 애는 괜찮은 거지? 네. 퇴원해서 집에 오자마자 또 이 생활이 반복되는구나 하고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으려고 할 때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형님이 입을 열었다.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형님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어디서 갑질이야. 개념 상실이네. 이게 딸한테 하는 말투니? 개어이 상실. 입원한 딸한테 욕하고 구박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드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형님은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침없이 하이킥이었고 시어머니는 숨만 간신히 쉬면서 듣고 있었다. 이어서 시 아주버님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아수라장으로 며느리 구박이나 하는 짜친 인간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싫은데 난? 그런 썩어빠진 여자가 날 낳았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오점이지. 빡치게.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 행사할 생각하지 마. 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내 최대 장점인 밝은 성격을 살려서 농담을 던졌다. 어머님, 저는요 언제 어느 때든 어머님 밥에 세zet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질까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썰렁.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낳아준 엄마도 몰라보고 꼴도 보기 싫어. 다들 나가버려! 라고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짐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왔다. 형님네 차에 타고 이동하면서 들어보니 이 모든 시나리오는 남편이 짠 거라고 했다. 내가 입원한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시 아주버님한테 연락해서 잠시만 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단 것이다. 남편한테 내막을 들은 두 분은 확 열이 올랐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각오로 올라온 거라고 하셨다.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연락하자 출장 기간을 단축시키고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때까지 잠시만 시아주버님 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 형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금까지 쌓아둔 울분들을 참지 말고 대방출하라고 하길래 그 말에 힘입어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한 일들을 다 털어놨다. 장난 아니다. 그걸 어떻게 참았어? 난 이제 날 낳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싫다. 최악이야. 그런 인간하고는 이제 영 끊으면 그만이야. 시어머니란 단어는 지우고 이제 인성이랑 알콩달콩 잘 살 생각만 해. 내가 다 미안하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편히 있어. 정말 감사드려요. 그건 그렇고 윤정이 입에서 시어머니 밥에 세제 탄다는 말이 나왔을 땐 깜놀했다 진짜? 나 순간 진짠 줄? 세제 풀기 전에 데리고 나와서 다행이지 뭐. 그러게. 제 딸의 분위기 살리려고 농담한 건데. 그 후로도 우리들 사이에서 세제 풀기는 두고두고 꺼내서 웃고 또 웃는 단골 소재가 됐다. 형님 댁에서 지낸 지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그래 나다. 윤정이니? 너 지금 어디니? 아주버님 댁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줄 의향이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거 없었던 걸로 해주마. 손주 얼굴 보면서 넷이서 살고 싶으니까 그만하고 들어와라. 아니요. 인성씨 귀국하면 저희 살 집 찾아보려고요. 어머님 댁엔 2번 다시 갈 필요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어머님 다시 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야? 이제 여기서 안 산다고? 네, 맞아요. 어머님하고는 다시 같이 살 자신도 없고요. 어머님과 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얘 말하는 것 좀 마라. 네가 뭔데 연을 끝내 마네야, 건방지게. 인성씨도 아주버님도 연 끊는 게 좋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요. 전화도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앞으로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한 나는 바로 시어머니를 차단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주버님에게 몇 번이나 화해하자며 전화를 했지만 이미 늦은 사과였고 모두에게서 외면당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짐을 챙기러 딱 한 번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는 울면서 같이 살자고 매달렸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내 가족에게 함부로 대한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연을 끊고 말지.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시켰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임신 말기가 되기 전에 집도 구했고 우리 부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는 아이 머리털 하나도 못 만지게 할 거라면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철저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손주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고독한 노후를 보내야 했다. 물론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나는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가슴에 딱딱한 멍울이 있는 걸 처음 감지했다. 이 멍울 뭐지?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만져만 보다가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남편한테 말했는데 그럼 빨리 가서 검사 받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했고 그 말에 병원에 갈 결심이 섰다. 제발 빗나가길 바랐던 나의 예감은 보기 좋게 적중했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막상 암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겨우 5살인 예쁘기 그지없는 딸아이를 두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의사가 많은 얘기를 나한테 한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 속에 있었다. 저녁 때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치료 과정도 두려웠고 불안한 나의 모든 감정을 남편한테 쏟아냈다. 남편은 우선 열심히 내 얘기를 들어줬다. 너무 걱정 마. 병원엔 나랑 같이 다니고 우리 같이 힘내서 암하고 싸워서 이겨내자. 라고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큰 힘을 얻은 나는 오직 가족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내가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집까지 일부러 찾아오셨고 나한테 너 이제 죽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좋은 짝 찾아놓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마지막 준비나 해. 라는 막말을 심지어 웃으면서 하는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같이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지금 그게 암 선고받은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딴 말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린 보란듯이 이 병과 싸워서 이길 거니까 두고 보세요. 라고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 또 나는 앞으로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 위해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 몸의 암세포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이 끝난 후 눈을 뜨자 병실에는 남편과 딸아이가 함께 있었다.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괜찮아. 근데 이제 가슴이 없네. 지금 그런 게 문제야?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엄마 괜찮아? 안 아파? 엄마 괜찮아. 우리 주아 조금만 더 아빠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도 곧 집에 갈 거야. 응. 남편과 딸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대놓고 불쾌해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라고 소리쳤다. 말본세하고는 병원에 문병 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게 뭐니? 명색이 여자가 가슴이 없다니 원. 그나저나 내 손녀 불쌍해서 어째? 너도 불쌍하고. 주아 젖먹을 나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그딴 소리래요.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가엾네 어쩌네. 기분 나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걸 말로 해야 하니? 가슴이 없으면 그게 어디 여자니?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보람도 없이 짓밟힌 나를 대신해 남편이 격렬하게 화를 냈다. 당장 주인한테 사과하세요. 막말도 정도가 있지. 말 좀 가려서 하라고요. 참 재주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마누라 편을 이리 들까? 내가 없는 말 했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주인은 암과 싸우기 위해서 수술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가슴 없는 건 사실이잖아. 남편은 점점 분노지수가 올라갔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약기운이 몸에 퍼진 나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갑자기 네, 그런데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데 그럼 이미 폐경이 된 어머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으시겠네요. 참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내가 말해놓고 나도 놀라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가 미안해. 먼저 시작한 사람 잘못이지.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라며 내 편을 들어줬다. 지금껏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서 당사자인 나도 깜놀이었다. 전국을 찔리자 기가 꺾인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아이고 아무렴 가슴 없는 너만 할까? 어디서 시건방이야? 라고 혼자서 투덜투덜 화를 내더니 병실을 나가버렸다. 남편은 나한테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당신 근처에 못 오게 할게. 빨리 어머니 연락처 차단해. 저런 사람하고 연락할 필요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던 딸아이가 울먹이며 엄마 가슴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야? 난 여자야. 남자야 아니야. 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도 너무 깜짝 놀라서 딸아이를 달랬다. 그럼 우리 주아는 여자야. 남자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 주아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데. 할머니는 거짓말쟁이니까 방금 들은 말은 잊어버려도 돼. 맙소사.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가슴이 없으면 여자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가슴이 없는데 유치원에 가면 애들한테 남자애라고 놀림받을까봐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나와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열심히 달랬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딸아이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듯했다. 그뿐 아니라 평소에도 할머니를 별로 따르진 않았었는데 오늘 일로 완전히 할머니한테서 돌아선 것 같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얼마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예정대로 퇴원을 하게 됐다. 당시에는 유방암 절개 수술을 한 후 가슴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퇴원한 후에도 잘린 한쪽 가슴을 보고 있으면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 곁에는 변함없는 남편과 딸아이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었다. 집에서 회복 중인 나를 위해 남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과 요리를 적극적으로 해냈다. 아빠를 본받아 딸아이도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평안한 회복기를 보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이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남편의 눈을 피해서 나한테 악성 메시지로 공격을 해왔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땐 아무도 몰랐었다. 며느리가 유방암이란 말을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했는데 그 친구분의 권유로 같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양쪽 유방을 다 절개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시어머니는 내가 유방암? 오진 아니에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긴 이미 나이도 있고 목욕하면서 셀프 체크 같은 것도 안 해봤고 또 무엇보다 자기가 암에 걸릴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 중에 간호사인 친구가 있어서 유방암 셀프 체크 방법을 그 친구한테 배워서 가끔씩 해봤는데 그러다 이번에 유방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간 거였다. 시어머니한테 의사는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하나도 고맙지 않은 사람처럼 낙심해 있었다. 불과 얼마 전 가슴도 없는 게 여자냐고 며느리한테 독설을 날렸는데 자기도 같은 신세가 되다니. 그것도 한쪽도 아니고 양쪽을 모두 절개.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다. 그동안 악성 메시지로 줄기차게 나를 괴롭혀왔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암이란 걸 알고 난 후부터 그런 메시지가 뚝 끊어졌다. 충격을 제대로 받은 게 분명해 보였다. 심지어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러 다녔으니 말이다. 앞으로 입원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여자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던 가슴이 사라질 거다. 그것도 양쪽 모두. 이건 뭔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라는 신의 계시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같은 레벨의 인간 말종이 되는 거라 차마 그렇게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당신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망언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는지 본인 입으로 그토록 경멸하던 가슴 없는 여자가 이제 바로 자신이 될 거라고는 그땐 1도 상상해보지 않았겠지. 한 가지 더 비참한 건 나처럼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가족도 없이 아픈 몸으로 혼자 병실에서 버텨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두려운지 알게 될 거고 그럴 때 가족의 따뜻함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어머니는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유방암에 걸린 나한테 그동안 뿌려왔던 막말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경험해보길 바란다. 내 이름은 지병이, 남편 한인성과 둘이 살며 전업주부이다. 시댁은 차로 가면 금방 도착하는 곳이어서 결혼 후 정기적으로 시댁에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식사 정모가 참으로 괴롭기 짝이 없었다. 이유는 뻔하다.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들리게 폭언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 외모에 대해서 넌 참 촌스럽게 생겼다. 가끔은 좀 꾸미기라도 해. 라며 지적질을 하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상처를 입었다. 결혼 전 사실 나는 좀 놀았다. 화장법에 따라 인상이 확 달라진다는 걸 잘 아는 나는 지금은 일부러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다. 진한 화장을 하면 이미지가 세 보이는데 시어머니를 만날 때는 일부러 진하게 해볼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왕년에 좀 놀았던 티를 굳이 낼 필요는 없을 듯하여 자제 중이다. 진짜 내 모습도 모르면서 촌스럽다며 우습게 보는 시어머니에 대해 슬슬 짜증이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시부모님과 밥을 먹으러 갔을 때의 일이다. 사양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래, 많이 먹어라. 시아버지와 남편이 둘만의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넌 몸매도 꽝인데 살찌니까 굳이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그 얼굴에 그 몸매로 지금껏 산 게 용하다. 안 쪽팔렸니? 시어머니의 막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식욕을 잃었고 그때 남편이 걱정하듯 말을 걸어왔다. 병이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그게 오늘 메뉴 라인업이 맘에 안 드나 봐. 너 중식 안 좋아하니? 아니에요, 그런 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 어떤 걸로 줄까? 고마워.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렸다. 너 진짜 괜찮아? 괜찮아.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입원을 하게 됐다.
이유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병이 의심된다는 거였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에. 병원 침대에 누워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 두려웠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왔고 늦게까지 내 옆에 있어줬다. 남편 덕분에 힘든 치료 과정도 열심히 견뎌낼 수 있었다. 입원하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혼자서 병실로 병문안을 왔다. 여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마 막말이야 하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엔 역시 예외가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증명했다. 너 아직 안 죽었니? 보험은 종류별로 다 들어놨지? 몇 년 더 산다고 해도 넌 어차피 애도 못 낳을 거고 그럼 더 살아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니? 내가 듣고만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쐐기를 박았다. 오늘 보니까 죽으려면 좀 더 걸릴 것 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계획에 차질 생기네. 죽으라는 저주를 듣고 있어야 하다니.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가달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내보냈다. 퇴근 후 병원에 온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왔다 간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시어머니가 한 말을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말로 위로하고 넘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자 반드시 살아서 갚아주리라 결심한 나는 그날부터 수술을 위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밥도 잘 먹고 필사적으로 치료를 이겨냈다. 석 달 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 집에 다시 오게 된 나는 회복 경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 그동안 묻고 싶었으나 묻지 못했던 말을 물어보기로 했다. 선생님,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임신 출산은 몸에 부담이 큰 일이긴 하지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큰 힘을 얻은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더욱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렇게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가던 중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 입원했을 때 퇴원하면 반드시 시어머니한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기 때문에 드디어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식사 모임을 위해 정성 들여 꽃단장 시작. 이번엔 예전에 좀 놀던 내 모습으로 화장도 하고 머리 손질도 마쳤다. 이렇게 작정하고 화장해본 건 오래간만이지만 아프면서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진한 화장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옷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골랐다. 만족스럽게 꾸미고 나니 어쩐지 속에서부터 용기가 나는 것도 같고 강한 나로 변신한 기분이 들었다.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3명이나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급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집에서 나올 때보다 몇 배는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레스토랑에 입성. 내가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근데 누구시죠?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저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놀. 일단 모두의 주목을 끄는 것에 성공한 나는 다음 작전으로 치고 들어갔다. 식사 모임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입원했을 때 어머님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너 아직 안 죽었니? 였었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극한에 몰리니까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꼭 살아야겠다 라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내 말이 끝나자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선이 시어머니한테로 옮겨갔다. 얘가 뭐랬니? 내가 언제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도 애도 못 낳을 거면 살아봐야 소용없다고도 하셨는데? 점점 뭐랬니? 내가 너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저한테 항상 촌스럽게 생겼다, 몸매가 볼품없다 그러시면서 무시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죠?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했다 안 했다 옥신각신 말싸움을 벌이던 중에 시어머니 입에서 실언이 튀어나왔다. 그 말하지 못해? 내가 그때 병원에서 너더러 이 약 물고 살라고 그런 말 한 줄 알아? 진짜 죽으라고 한 말이었어. 그 순간 이 싸움의 승자는 나라는 게 증명됐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제정신이냐고 강렬한 비판이 쏟아지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식탁만 내려다봤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인 줄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병이한테 함부로 했던 거 저 용서 못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했다. 집에 온 후에도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시어머니는 2번 다시 만날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역시나 남편은 그땐 내가 너무 아파서 악몽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며 설마 자기 엄마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내가 남편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 했다. 그 후 꿈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갖게 된 나는 퇴원 후 2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첫 손주를 본 친정 부모님, 시아버지도 한없이 기뻐하셨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 것 같아서 더 좋았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손꼽아 기다렸지만 남편이 절대 접근 불가를 선언하고 컷 오프했다. 끈질기게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자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절대 망언 같은 건 입에도 안 담을게. 다 떠나서 내가 손주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니? 너도 그건 인정하지? 네, 그건 알죠. 근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애도 못 낳을 거면 살아서 뭐하냐고. 그렇게 심한 저주를 퍼부어놓고 이제 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이 없던 게 됐나요? 나 딱 한 번만 안아볼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하지만 나도 남편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손주 얼굴도 볼 수 없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했다. 시어머니의 본성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같이 사는 게 소름 끼친다며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볼 때마다 점점 더 건강하고 젊어지는 것 같다. 결국 시어머니와 둘이 함께 보내는 노후는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도 퇴직금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밖으로만 놔두는 시아버지한테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시아버지가 여행 중에 집에서 뛰쳐나가셨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남편한테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무시했더니 장문의 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자신을 외면하는 아들에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성. 남편은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허름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절연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나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러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상대는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고 있는 한진상이란 놈이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가족여행을 갔을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아이의 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일 중간에 휴가를 내서 온천 여행을 계획했다. 그때 우연찮게 아내에게 라인이 온 걸 봤는데 발신자가 한진상이었다. 짧은 순간 메시지 알림을 봤을 뿐이지만 어린이집 관련 일도 아니고 애들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었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모처럼 온 여행지에서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친구한테 말이라도 하고 나면 감정이 좀 누그러들 것 같아서였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듣고 있던 친구가 그건 네 말이 100% 맞지. 아무리 애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호자끼리여도 이성이잖아. 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아? 역시 이상하지? 그 이전에 기혼자인 남녀가 라인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골 때리지. 할 말이 있다고 쳐. 그럼 마누라한테 전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이지. 친구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식 밖이란 생각이 굳어졌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가 잠든 후에 아내한테 직설적으로 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불쾌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을 하더니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남의 메시지를 보고 난리야?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기분이 틀어진 아내는 딸 옆으로 가서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딴 사람처럼 변해서 미안하다면서 고분고분 사과를 했다. 어제 미안했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라고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 라인 하나 갖고 계속 꽁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알았다며 화해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고 얼마 후 아내가 그때 나와 있던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 있다며 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오고 본 적도 없는 옷을 산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다. 그래서 아내를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아내한테 한진상하고 요즘 진짜 라인 안 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나는 아내의 핸드폰에서 한진상을 차단하고 삭제했다. 그러자 아내가 알아챘는지 나한테 공격해왔다. 당신이 그랬지? 왜 맘대로 한진상 씨 연락처를 지우고 난리야? 그거야 당신이 나랑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길래 그 자식하고 연락 안 한다던 약속 어차피 연락한 적도 없다면서. 뭐래니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의미를 모르겠는 건 오히려 나 아님?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다. 나는 아내에게 지메일은 하나도 안 건드렸으니까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필요할 때만 지메일을 쓰면 된다고 말해줬다. 다만 지메일 주소를 내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언제 어느 때나 확인이 가능하며 알람이 울릴 것이다. 이미 밑밥은 던졌고 낚이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 오직 인내심을 갖고 말이다. 그러자 그날 바로 메일이 왔다. 내 핸드폰의 알림도 실수 없이 그걸 알려줬다. 내용은 이미 짐작했던 대로 내가 라인 연락처를 삭제해서 당분간은 라인은 무리고 지메일은 연락이 되니까 이걸로 연락해서 만나자는 거였다. 두 사람의 꽁냥꽁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엿보고 있자니 입맛이 다 없어졌다. 아내가 지메일을 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확인 즉시 메일을 삭제할 게 분명했고 나는 바로바로 캡처해뒀다. 역시 예상대로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족족 삭제했다. 하지만 나 역시 알람을 충실히 따르며 확인과 캡처를 즉각 완료. 증거 수집에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나는 두 사람을 미행했고 호텔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을 마친 후 이제 마무리에 들어갈 생각으로 아내와 얘기했다. 디데이로 삼은 날은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집에 아내와 둘만 있었다. 내가 딸아이를 부모님 댁에서 1박하게 할 거라고 하자 아내는 얼른 지메일로 한진상한테 연락했고 저녁 때 적당히 둘러대고 나갈 테니까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그 내용도 잘 캡처해두고 조용히 밤이 되는 걸 기다렸다. 밤 7시가 되자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나 학부모 모임 있는 거 깜빡했었어. 잠깐 갔다 올 테니까 피곤하면 먼저 자.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전에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돼? 빨리 안 가면 나 지각하는데? 그럼 내가 메일 보내둘게. 좀 늦을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의 표정이 확 변했다. 뭐라는 거야? 보호자 모임 간다는 말 못 들었어? 미안한데 당신이 오늘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 나 다 알고 있어. 한진상하고 스카토 호텔에서 보기로 했잖아. 그 말과 동시에 지금까지 캡처해놨던 것들을 사진으로 프린트해서 증거 봐라 하고 아내 앞에 뿌려줬다. 이걸 어떻게... 난 다 삭제했는데... 삭제했지 암. 그런데 이건 라인하고 달라서 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나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알람도 제때제때 오거든. 말도 안 돼. 너 나 일부러 속였지? 속여? 그건 네가 잘하는 거지. 너 연락 안 한다면서 연락하고 몰래 만나고 호텔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증거 삭제한 너랑 누가 더 죄질이 나쁜 건데. 그러자 아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정도는 짐작이 가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겠어. 이혼할 거니까 처갓집에 가서 말씀도 잘 드려야 되고 한진상한테도 연락해야지. 그쪽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과 친구한테 동시에 배반당한 거니까 후폭풍이 있겠지? 안 돼! 잠깐만 기다려줘. 나 이혼 싫어. 부모님이 아는 것도 싫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럼 어린이집도 못 다니잖아. 그 중에 몇 가지는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 이혼하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거고 어린이집도 옮겨야지. 안 돼. 난 반대야.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당신한테 의견 묻는 걸로 들렸어? 싫으면 어쩔 건데. 난 한 번은 눈 감아줬고 당신한테 기회도 줬어.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당신은 2번 모두 날 배신했잖아. 그럼 이제 끝 아닌가? 아내는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2번이나 배신당하고도 용서할 정도로 나는 보살이 아니다. 이어서 바로 처갓집에 전화해서 아내가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또 증거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친정 부모님에게 알려지자 겁이 났는지 아님 부끄러웠는지 아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전화기 너머로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울고 싶은 건 어머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한진상한테도 연락했다. 서로 안면은 있는 사이인지라 연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집도 알고 있고 직접 찾아가는 일도 가능했지만 집에 애들이 있어서 그건 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인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신했는데 곧바로 아내 쪽으로 연락이 왔다. 한진상은 애가 셋이나 있었고 와이프가 나이가 더 많았다. 불륜을 알게 된 아내분은 격분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심지어 서로 몇 년이나 알고 지냈던 사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던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불륜을 했다면 분노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진상은 처가 덕을 보는 남자였는데 아내분 친정이 재력이 빵빵해서 편하게 좋은 집에서 힘든 일 안 하고 살고 있었으나 다음날 바로 쫓겨났다. 나는 한진상과 아내에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갈라서기 싫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장모님이 자기 딸한테 따기 세례를 날렸다. 네가 사람이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책임져야지! 라고 소리치시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나와 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온 아내는 불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건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란 예상도 하지 않고 일을 벌였을 것이다. 어리석음은 죄다. 그 후 나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갔다. 전처와 한진상은 나와 그쪽 와이프한테 청구당한 거액의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매달 위자료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으로 오밤중 건물 청소까지 강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한진상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쪽 와이프는 평생 애들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가족이 있으면서 불륜으로 일탈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후에 오는 불행도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본다. 내 이름은 김 기자.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 이 남자의 행태가 심히 의심스럽다. 시종일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실실 웃고 있고 전에는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간다. 결국 나는 이건 100% 바람 피우고 있다는 징조라고 확신했고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 때문에 실패. 지문 인증도 아니고 비밀번호였지만 도무지 맞는 번호가 없었다. 점점 의심스러워. 이걸 어떻게 까발려서 불륜을 밝혀내지? 온갖 궁리를 다 해봤지만 정면 돌파 방법을 써서 내가 보여줘 하면 남편이 그래 봐라 라고 할 리도 없고 괜히 자극해서 안에 있는 증거들을 다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이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역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를 써서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입력해봤지만 전부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 나한테 집으로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아빠한테 집안일을 부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흉 잡힐 일이지만 아빠는 계란 프라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며칠 동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셨던 모양인데 먹다 보니 질리고 집밥 생각이 간절해진다면서 나더러 한 일주일만이라도 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다. 엄마 아빠를 위한 일인데 딸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알겠다고 대답했다.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하자 뭐가 좋은지 활짝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해를 잘해주는 태도는 고마운 일이었으나 현재 이 남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남편을 혼자 두는 것도 불안했지만 부모님 일이 더 걱정이 돼서 다음날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가서 보니 엄마는 들었던 것보다 더 거동이 불편해 보였고 내가 도착하니 안심하는 표정들이셨다. 우선 집안 청소부터 하고 나서 밑반찬도 만들고 두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면서 바쁘게 며칠을 보냈다. 다행히 애쓴 보람이 있었는지 엄마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지셨고 내가 오고 닷새 정도가 지나자 어느 정도 거동도 하실 수 있게 됐다. 나 많이 좋아졌으니까 너 이제 그만 집에 가봐. 너 없으면 한서방도 힘들 텐데 한서방한테도 안부 잘 좀 전해주고.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 허리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럼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내가 보기에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원래 예정은 일주일이었지만 그보다 좀 더 앞당겨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지금은 남편이 비상시국이니까. 그래도 바로 가자니 발길이 안 떨어져서 하루만 더 묵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착신자는 남편이었고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다. 애중아, 나 오늘 너네 집에 가면 안 돼? 남편은 취했는지 혀가 꼬여 있었고 나한테 애정이라고 했다. 그때 불륜녀 이름이 애정이구나. 내 이럴 줄 알았지. 역시 바람난 게 맞았네. 라고 확신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당연히 괜찮지. 그 집 당신이 산 집이잖아. 응? 내 대답을 들은 남편은 순간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고 전화기 너머로 그릇 깨지는 소리,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남편은 방금 한 말은 술김에 잘못 나온 말이라고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내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다는 건 설명해봐야 입만 아플 뿐. 상황을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나도 꼭 들어야 할 말도 있고 해야 할 말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알았어? 시댁에 연락해서 두 분도 오시라고 하고. 술 깨고 나서 핸드폰으로 증거 삭제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요즘 전문 업체에 가지고 가면 라인 이력 정도 포렌식하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하자 남편은 멘붕이 왔는지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중간에 시댁에 연락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와달라고 말씀드렸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두 분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지금 당장 출발하시겠다고 흥분하셨다. 나는 지금 친정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두 분은 내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본인들도 오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 시부모님들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셋이서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자마자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따기 세례를. 너 당장 핸드폰 일이네. 이런 한심한 녀석 같은 이라고.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참관만 했다. 왜냐?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쥐고 비밀번호 불러 라고 하자 핸드폰은 거의 동시에 해제됐는데 혹시 이미 증거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좀 전에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빼박 불륜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멀쩡한 아내가 있는 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라고 역정을 내셨고 시아버지는 나한테 무릎을 꿇으셨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 새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실감이 났는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한번 바람 피운 사람하곤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혼입니다.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혼? 내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무슨 사고구조면 저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은 내가 다시 얘기하자고 한 말을 제대로 사과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던 모양이다. 사과하면 용서해준다고 누가 그랬어?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언제 사과한 적은 있고? 그러자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니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봤자 이미 늦었고 무엇보다 사과하면 불륜 사건이 모두 무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더 화가 났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말을 꺼낼 때마다 더 화가 나셔서 불륜 저질러 놓고 사과만 하면 된다는 식이냐 넌? 이런 어리석은 놈을 봤나? 넌 네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놈이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운 주제에 이 망할 놈!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왜 대화는 하자고 한 건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시어머니도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다. 나도 오늘에서야 남편이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미안한데 내가 시부모님 입회하에 얘기하자고 했던 건 이혼할 때 파생되는 위자료 문제 때문이었어. 당신 불륜을 용서해주겠다는 의미는 1도 없었다고. 핸드폰에 있는 불륜 증거들도 다 같이 확인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에서 증거를 삭제하려고 허둥댔지만 시아버지한테 다시 한 대 맞고 고꾸라졌다. 그 후 어리석은 남편은 시부모님이 회수해서 가시겠다고 하셨고
다음날 나는 남편한테 불륜녀 신상을 알아낸 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불륜녀는 골프클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그쪽도 기혼이었다. 말하자면 더블 불륜이었고 불륜녀의 남편은 자그마치 내 남편 한진상의 친구였다. 그 친구가 혼자서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나가 있는 1년 사이에 둘이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였다. 쓰레기들이. 진상을 다 알게 된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다며 남편과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하셨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가족, 친구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는데 그중 가족과 친구를 동시에 배반하고 말았다. 내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불륜녀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화가 난 불륜녀 남편은 자기 친구인 내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다. 보기 좋게. 시부모님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남편한테서 위자료는 물론 이혼과 동시에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살 집을 먼저 알아봐 주신 덕분에 집 걱정도 덜 수 있었다. 불륜녀는 자긴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다행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대신 지불해줬다. 그 뒤 불륜 남녀의 결말은 우선 불륜녀는 이혼당했고 자기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고 폭망. 또 전 남편은 친구 부인하고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인간 말종으로 등극, 모두의 손절 대상이. 부모님으로부터도 쫓겨난 신세에 이제 돈도 없고 사람도 떠나고 남은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살지 않을까 싶다. 남편과 이혼한 후 다시 내 인생을 리셋하기로 결심하는 나는 위자료도 확실하게 받아냈고 재출발 전선 이상무. 믿었던 남편의 불륜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지만 시부모님이 상식과 이해가 있는 분들이어서 정말 큰 힘이 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면 다음번엔 틀림없이 제대로 된 가치관과 성실한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완벽한 모태솔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던 나는 세젤리어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다는 사실에 붕붕 떠 있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좋은 모습을 어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진심 찐으로 노력했다. 데이트를 위해 철저한 플랜은 기본, 현장 답사는 필수. 매번 맛과 분위기를 모두 만족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엄선. 당연히 지출은 상당했지만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나는 고연봉자에 속했고 상여금도 두둑하게 받았기 때문에 돈도 없이 허세를 부렸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남을 가진 후 이제 진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프로포즈를 했다. 반지는 그때 유행하던 엔게이지링으로,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받은 아내는 너무 좋아하면서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 기본적으로 아내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전업주부를 희망했었고 원하던 대로 됐는데 내가 요리해주면 고맙지? 네 사정 생각해서 빨래도 좀 해줄까? 라는 말투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 자체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아내의 기본 사고 구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가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집에 먹을 밥이 없는 날도 있었고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을 때도 많았다. 청소며 요리는 아내의 기분에 달려 있었고 기분에 따라 달라졌다. 내가 아침에 아부를 잘하면 겨우 조금 움직이는 시기였다. 오해는 마시라. 나는 가끔은 집안일에서 손을 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부의 일은 365일 해야 하는 일이고 나도 오랫동안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집안일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 저녁밥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청소도 해주면 더더 고맙고 라는 식으로 최대한 애교를 섞어서 아내 기분을 업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사전 통보도 없이 내 용돈을 삭감했다. 지금까지 내 한 달 용돈은 고작 15만 원이었는데
내가 매달 아내에게 4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였다. 그런데 용돈을 5만 원으로 줄인다는 일방적 통보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따졌다. 왜냐하면 용돈에 점심값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다면 자기가 점심을 싸주겠다고 했다. 절약도 할 겸 도시락을 싸주겠다는 건가 싶어서 용돈 삭감에 동의했는데 다음날 배급받은 건 유통기간이 하루 지난 반액 땡처리빵 1개였다. 덤으로 커다란 물통을 받았는데 안에는 수돗물이. 대체 날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고 이런 나랑 결혼도 해줬는데 부모님한테는 성실한 며느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불만이 있어도 막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심 갑툭튀 아내가 자기 입으로 불륜을 고백했다. 듣는 순간 나는 라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아내는 불륜을 자백하면서도 1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너무나 당당했고 심지어 불륜남이 더 잘생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내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게 문제라며 일말의 부끄럼도 미안함도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륜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해도 된다고 한 점이었다. 다시 해석하면 나는 감히 이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아내가 하는 말에 절대 반기를 든 적이 없고 아내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는 하이스펙의 남자와 연애는 하되 ATM으로서 내가 필요한 거였다. 아내 말대로 연애 초에는 푹 빠져 있었다. 내가 몇 배로 더 좋아했던 건 사실이다. 인정한다. 이제와 생각하면 아내가 날 좋아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불륜을 자백받는 순간 아내에 대해 남아있던 애정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아내는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전보다 더 잘하라고 훈계했다. 그러더니 불륜남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랑질을 했다. 나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녹음했다. 사실 아내는 밖에서 제법 그럴싸하게 행동했다. 우리 부모님, 자기 부모님, 친구들 앞에서는 다른 탈을 쓰고 좋은 아내를 연기했다. 그냥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녹음을 시작한 거였다. 그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후 이혼 준비를 하는 한편 먼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갔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처음엔 너무 놀라는 것 같더니 어머니는 불륜을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당장 이혼해라, 인간 같지 않은 년 라며 완전히 돌아서셨다. 지나고 나서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코스는 처갓집, 변호사 동반하에 보고하러 갔다. 그때 아내도 동석했는데 장인 장모 앞에서 얌전하게 앉아서 눈물이란 무기를 꺼내들었다. 더욱 황당했던 건 불륜을 저지른 죄인을 나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딸의 눈물은 한 방울도 아깝다며 장인은 나한테 인간 쓰레기란 욕설을 발사했다. 장모는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눈에 쌍심지를 켰다. 아내의 연기력은 정말 실감났고 안 속는 게 더 이상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불륜을 말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두 분은 진자가 하는 말만 믿으신단 거죠? 당연하지. 너 같은 놈이 하는 말보다야 내 딸 말을 믿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이번에도 진자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를 깐 뒤 그날 녹음했던 내용을 최대로 볼륨을 키워서 틀어드렸다. 그걸 들은 장인 장모는 말을 잃었다. 절대 믿음. 자기 딸이 본인의 불륜을 자백하고 있었으니 기가 막혔겠지. 믿네 안 믿네 말도 못하는 상황. 나한테 핏대를 세우던 장인은 이제 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다. 그런데 아내가 너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야? 순간 악녀의 얼굴로 돌변. 평소 나한테 하던 행동이 나왔다. 옆에 있던 변호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동안 숨겨놓았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기겁을 하고 말리는 장인 장모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호사. 변호사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난동을 멈추지 않자 공무집행 방해로 아내를 연행해 갔다. 나뿐만 아니라 변호사한테까지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매맞고 욕먹은 변호사가 완전히 열이 받아서 이런 여자는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강조 또 강조.
졸지에 봉변을 당한 변호사한테 미안했지만 나한테는 나쁠 게 없었다. 그날은 아내가 연행됐기 때문에 얘기가 거기서 중단됐지만 다음날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진자한테 위자료 꼭 주라고 할게. 내 딸 말만 믿고 자네 말은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하네. 라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셨다. 장모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랬는지 자기들한테도 위자료가 날아오지는 않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연신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했다. 아내는 나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모는 내 진심을 알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작은 위로가 됐다. 다음 수순으로 불륜남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해고됐다고 한다.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자료는 이미 받은 상태였다. 이런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아내 말대로 불륜남은 고연봉자였고 통장에 돈이 좀 있었는지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도 한 방에 입금했다. 그 후로 아내는 장모를 속이려고 했던 괘씸죄의 대가로 찬밥 신세로 전락, 손절당하고 집에서 내쳐졌다. 불륜남한테도 버려지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전처는 궁주에 몰리자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연락해왔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불륜남은 그저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보기 위해 잠시 이용한 거였다나. 뭐라는지. 한때는 내가 정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기대하면서 혹시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것 같았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완벽하게 거절했다. 결국 단념하고 위자료를 내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는데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전처는 위자료 외에도 허름한 아파트라도 빌려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해서 알바를 3개나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이 없어서 밥은 마트에서 반액 세일하는 것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빵을 사 먹으며 배고프고 춥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다. 나하고 결혼한 후에는 집에서 편하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던 전처로서는 비참함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나이 먹을 테고 자신 있어 하던 남자 꼬시기도 마음처럼 안 되지 않을까? 정기 회원이던 에스테도 고급 화장품도 다 옛날 얘기. 옷 사입을 돈이나 있을런지. 앞으로 남은 인생 꽃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겠지만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2살 된 아들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다. 평범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남편 회사의 직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직원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다. 어느 날 과장 사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말 대신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여러 말 필요 없어. 우리 남편과 당신이 불륜관계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장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준비하고 기다려. 청구해줄 테니까. 라며 폭주하는 모습에 경악. 나는 남편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불륜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지금 26살인데 과장은 벌써 40이 넘은 중년 15살이나 차이가 났다. 그런데도 사모는 내가 자기 남편하고 불륜관계라고 딱 정해놓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불륜이라니 너무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침착하게 사모가 가지고 온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이건 저하고 제 남편이 찍힌 사진인데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사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내 말을 무시했다. 이 얼굴이 어디로 봐서 내 남편이지 네 남편이냐며 점점 더 열을 내면서 난리를 쳤지만 내 눈은 아무리 봐도 나하고 남편의 투샷이었다. 사진 속에서 나하고 손을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과장 얼굴이 박혀 있었지만 2주 전에 나하고 남편이 갔던 장소
입고 있던 옷이 완전히 일치했다. 무엇보다 과장은 남편보다 키가 10cm나 더 컸다. 나는 침착하게 그날 입었던 옷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남편하고 그날 찍었던 사진도 보여줬다. 그러자 과장 사모는 혼란스러웠는지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분명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라고 자신없게 말했다. 이거 누가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 아닐까요? 잘 보면 얼굴 라인이 어긋나 있어요. 내가 허점을 지적하자 사모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 짓인지 오리무중이었다. 일단은 남편과 과장님한테 이 기묘한 사진에 대해 알리고 대책은 나중에 다시 강구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퇴근 후 집으로 온 남편한테 바로 알렸지만 남편도 아는 게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확실한 건 2주 전 아들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하고 둘이서 데이트를 한 곳이 합성사진의 장소와 일치한다는 것뿐. 과장 사모한테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하자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벌인 일인지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져들었다. 우리 넷은 꺼림칙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다 며칠 후 같은 사원주택에 살고 있는 왕재숙 씨랑 우연히 마주쳤다. 왕재숙 씨는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싱글 마더였는데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다. 혹시 최근에 윤 과장님네 소식 들은 거 없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더라 뭐 그런 거? 부부싸움이요?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내 대답을 들은 왕재숙은 순간 표정이 변했고 채 타더니 어디로 휙 가버렸다. 난데없이 왜 과장님네 부부싸움을 궁금해하는 건지. 그때는 내가 센스가 부족해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무심코 툭 내뱉자 아무 대꾸 없이 혼자서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 주말에 과장님네 부부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왕재숙 씨도 불렀다. 왕재숙 씨한테는 과장님 부부도 온다는 말은 미리 하지 않았다. 왕재숙은 거실에 있는 과장님을 보더니 어머 과장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런 우연이라니 우리 진짜 너무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라며 흥이 올라서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다가 사모도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혀까지 차면서 말이다. 나는 문제의 합성 사진을 꺼내서 왕재숙 씨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이 한 거 맞죠? 라고 돌직구로 물었다. 그러자 의외로 순순히 시인하는 왕재숙. 이어진 그녀의 발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한 건 모두 과장님을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과장님은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와이프가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와이프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소스를 좀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걸림돌 없이 만날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와 남편은 순간 멘붕. 사모도 너네 뭐 있니? 하는 표정으로 과장님을 쏘아봤다. 하지만 과장님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걸 증명하려는 듯 남편은 왕재숙 씨가 예전부터 과장님을 찜해놓은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과장님 주변에서 얼쩡거렸다고 했다. 남편의 증언을 참고로 과장님의 주장을 들어본 결과 과거 왕재숙이 여러 번 과장님한테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한 몸이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거였다. 하지만 왕재숙은 그 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해서 이해했다. 과장님의 진심은 자기랑 사귀고 싶어 하지만 와이프가 헤어져 주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문제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나와 남편의 사진을 이용한 이유는 평소에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던 나와 남편이 시간이 나면 둘이서 같이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걸 나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부부 사진을 촬영하기에 딱이란 생각에 타깃으로 정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이좋은 부부라서 타깃으로 삼다니. 사이가 나빴다면 이런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일도 없었을 거란 얘기가 되나 싶어서 순간 기분이 착잡했다. 피해자가 된 우리 네 사람은 왕재숙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번 일을 과장님과 남편이 회사에 보고했고 왕재숙은 즉시 해고됐다. 물론 왕재숙한테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자기는 과장님한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둥
딴소리만 해대고 상태가 심각했다. 하는 수 없이 본가에 연락해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왕재숙의 부모님은 우리 4사람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시더니 위자료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재숙을 본가에 데리고 가서 감시하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본가에 간 뒤로도 왕재숙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잘린 후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왕재숙은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나 지금 가야 돼. 틈만 나면 여기로 오려고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정신병동 1인실에 입원하게 됐다고 한다. 본가에서 몰래 빠져나와 여기로 다시 오는 상상만 하면 소름이 돋았는데 철저히 출입 통제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됐다. 그 후 과장님 사모는 자기가 오해해서 나한테 이중 피해를 줬다면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봉투에 담아서 과장님과 같이 들고 왔는데 고의로 그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왕재숙에게 우리 모두가 당했던 일이었으니까. 또 남편과 과장님은 사적으로도 같이 낚시며 골프를 즐기는 사이였고 그러다 어쩌다 과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앉았다 가는 일도 있었다. 사모가 그 사진을 보고 바로 머리에 피가 솟았을 게 이해가 간다. 과장님 부부 역시 우리 부부만큼이나 인고 부부로 유명했는데 남편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흥분하는 게 당연하고 나중에야 합성 사진인 걸 알았지만 처음엔 몰랐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남편을 잘 부탁드린다 라고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다. 나하고 남편은 정말 재수가 나빴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지만 과장님이야말로 선도 확실히 긋고 잘못한 것도 없이 스토커 피해를 입었으니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과장님이었다고 본다. 왕재숙 씨 부모님 말씀으로는 정신병동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은 그 안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바로, 직업은 회사원. 아내 부정혜도 같은 회사 직원이다. 부정혜는 기획부, 나는 영업부로 다른 부서 소속이었다. 하지만 회식을 같이 할 때도 많았고 쉬는 시간에 잡담을 나눌 기회도 종종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부정혜는 남친과 잘 안 된다며 고민하고 있었다. 남친은 우리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다.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가 영 별로였다. 남친이 양다리 걸치다 들켰어. 내가 화냈더니 글쎄 헤어지자는 거 있지? 그러고도 인간이니? 인간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몇몇이 술을 마시러 갔을 때 부정혜는 열받는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정혜가 바람난 남친과 헤어졌다고 하길래 나는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원래도 친했지만 이 일로 인해 더욱 거리가 가까워졌던 것 같다. 퇴근 후에 둘이서만 한잔하자 라고 부정혜가 먼저 말했다. 그렇게 2달 후 부정혜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으며 우리는 사귀기로 했다. 다시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다. 다만 그 즈음에 영업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자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시기에 부정혜와 같은 부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요즘 부정혜 씨 안 나오는 날이 많은데 별일 없지? 오늘도 연차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들어서 아침에 전화해서 유급 신청하는 날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요즘 바쁜 거 알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나? 나는 즉시 부정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정혜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나 라고 말했다.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 나는 편의점에 들러서 가볍게 먹을 음식을 조금 샀다. 먹을 걸 들고 부정혜 집에 갔는데 부정혜가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다. 야, 너 왜 그래? 나 임신이래. 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놀람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결혼할 생각도 있었고 당연히 아이도 낳고 싶었다. 진짜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는 부정혜를 얼싸안았고 부정혜는 감격스러운 듯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좋아할지 계속 걱정했었어. 그걸 왜 걱정해? 당연히 기쁘지. 우리 애기가 생겼는데.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있었다. 분명히 콘돔을 사용했고 항상 조심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는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갖고 싶었다. 피임이란 게 절대 안전한 건 아니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무튼 내가 아빠가 되는 거네. 나를 닮든 정혜를 닮든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지. 부정혜와 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결정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프로포즈 반지를 샀다. 부정혜가 나 반지는 이걸로 할래 라고 해서 영끌로 1,500만 원짜리 반지를 구입했다. 다행히 저금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부정혜 부모님도 찾아뵀다. 부정혜가 1,500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받았다고 하자 돈 많은 사위가 들어온 줄 아셨는지 갑자기 대환영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는데 역시 훈훈한 분위기였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손주까지 보는 거냐며 2배로 좋아하셨다.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임신 5개월째에 결혼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성대한 축하를 받았다. 아내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회사에서 새 신랑을 배려해준 덕분에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었다. 아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이름은 나도 부모님도 수십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내가 어떤 이름을 굳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이름 아니면 안 돼 라고 주장했다. 그렇게까지 그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필링이지. 느낌적인 느낌. 아내의 답변은 논리성 빵이었지만 힘들게 출산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출산 첫 한 달은 나도 육아 휴가를 내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했다. 솔직히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 소중한 아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방에 피로가 달아났다. 어느덧 내 육아 휴가가 끝났다. 회사 일 때문에 전처럼 육아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깔았다. 퇴근해서 들어가도 왔어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덜렁 애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육아노동이 힘들어서 그래. 혹시 산후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럼 기분이 저렇게 다운된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다음날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일찍 갈 수 있게 됐다. 평소보다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아내는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목소리였다. 아기 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통화를 이어갔다. 근데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기도 너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애교 섞인 말투였다. 순간 방문 앞에 멈춰섰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회사 친구지. 아내는 너무 티나게 허둥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 사람은커녕 최근 몇 주간은 양가 부모님도 오신 적이 없었다. 나는 평소처럼 애를 돌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내는 기분이 안 좋다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다. 혹시 이 애가 내 애가 아닌 거 아닐까? 문득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홈캠을 구입했다. 녹화 기능을 갖춘 걸로.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했다. 침실과 거실에 설치했다. 며칠 후 힘 안 들이고 아내와 불륜남의 부정행위 영상이 포착됐다. 애는 맨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았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불륜 증거를 확보해뒀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DNA 감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과 불륜 상대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동료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술 한잔 하자고 한 후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먼저 한 후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다. 아내와 불륜남이 같이 화면을 보여주자 불륜남이 누군지 바로 답이 나왔다. 이 남자 알아요. 부정혜 씨 전 남친이에요. 그리고 불륜남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애 이름을 아내가 지었거든? 근데 그놈하고 한 글자 차이야. 한자까지 거의 똑같았다.
술자리에 있던 동료도 비명을 질렀다. 나는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가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부정의 분노지수가 올라갔다. 퇴근하고 왔으면 애를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부정혜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이혼해. 뭐? 부정혜는 멘붕이 온 듯. 변호사한테서 연락 올 거야. 그 전에 난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 미쳤어? 자기 애를 두고 뭐래? 가긴 어딜 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 무책임하게. 부정혜가 쌩 난리를 쳤지만 무시하고 집에서 나왔다. 다음날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남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자 부정혜한테서 연락이 왔다. 보고 싶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정혜가 데리고 온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부정혜 씨는 이혼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한바로 씨의 육아 방치 및 언어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정혜는 근거 없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내 변호사가 얘기를 시작했다. 이번 이혼의 원인은 아내분의 불륜에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보탰다. 육아는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언어 폭력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DNA 감정을 위해 샘플 채취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혜는 불륜을 탕란으로 덮은 게 분명합니다. 부정혜의 변호사는 크게 동요했다. 불륜 탕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혜 씨의 변호를 중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리를 떴다.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난 어쩌라고? 무슨 변호사가 이래? 부정혜는 광분하면서 합의 자체를 파토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부정혜는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바로 씨라면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좋은 아빠가 돼줄 거란 믿음이 있었어. 당신 인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날 믿어서 이용했구나. 이 배신자.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얼마 후 DNA 검사 결과 아들아이는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과는 이혼이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반지값 등을 포함시켜서 4,500만 원을 청구했다. 불륜남에게는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부자관계 부재 확인 조정을 거쳐서 아내의 아들과 나는 남남으로 정리됐다. 불륜남은 원래부터 아이를 키울 책임감은 1도 없었던 모양인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다. 전처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불륜 탕란 사건이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열심히 키우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